타임입니다. 비문학 지문이 하나 남았고 그러고 나서 문학인데 문학 지문도 첫 번째 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간에 좀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오늘 다 안 끝나면 다음 주를 미룰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건 그냥 계속 해오셔야 되고 계속 밀리면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지문 정도씩은 일요일반하고 월요일반하고 다른 수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영상을 보는 그런 방안을 할 텐데 지금은 초반이니까 가능하면 미루더라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자, 119쪽 틀린 거 확인부터 1번 몇 번? 2번 3번 몇 번? 1번 3번 둘 다 10%입니다. 자, 가장 오답률 높았던 건 4번입니다. 4번. 해명 몇 번? 5번. 답이 5번입니다. 4번. 3번. 모르겠어요. 찍입니다. 신수빈 씨 맞았는데 이걸 알고 맞았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그러면 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앞에서 쉬운 문제들을 틀렸는데 이게 이해가 갔을 리가 없어요. 내가 하잖아요. 중요한 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기준으로 손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5번 3명 몇 번? 3 4 결국 비슷하네요. 3번 11%, 4번 29%. 정답률 몇이에요? 48이요. 6번. 몇 번? 4번. 4번. 또 1번? 찍었죠? 1번 2%인데. 1번 2%. 4번 15%. 정답률 63이었습니다. 다 맞은 사람은 없고 하나, 둘. 두 개 틀린 사람만 시간. 14분 11분 60분. 네. 말하는 게 의미 없는 그냥 힘든 지문들을 오늘 하필 두 개를 만났습니다. 이 작년 수능입니다. 봅시다. 오늘 속보에서 아까 무슨 오다가 인터넷에 본 속보에서 올해 10월인가부터 우리나라 국내 은행도 바젤 3 협약을 적용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저걸 누가 무슨 뜻으로 이해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해할까? 그렇습니다. 봅니다. 자,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우리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그러니까 문서가 나오죠. 조약은 기본적으로 명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조약이랑 좀 달라요.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 이렇게 하세요. 가능하면. 오케이?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보게 된대요. 이거 좀 웃긴 얘기잖아요. 거기 끼지 않은 애들도 저희도 지킬게요. 이런다는 거죠. 이래요? 자,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다시 말해, 봐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규범이야. 이해돼?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규범인데 그냥 경제 관련 기구에서 결정을 했으면은 구속력이 없어서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애들이 꽤 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대요. 근데 생각해봐. 지금 BIS 비율 규제 같은 경우는 제재를 해야 안 해요? 하진 않아요.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제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제재를 통해 효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한번 반성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래요?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됩니까?
자, 국제기구의 그냥 결정, 대표적인 게 BIS 비율 규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안 지킨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국가들이 지킨다. 규범이 아님에도 규범적 성격을 진다. 그 이유는 뭐다? 신뢰가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BIS 비율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이제 잘 이해해보세요.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자, 이거 영상 지금 이런 거 뭐예요? BIS 비율 규제를 도입한 배경이에요. 이해되죠? 도입한 배경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 설정,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 보호. 이게 배경이에요. 됐죠? 자,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시죠. 자, 내가 아까 과학지문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되게 복잡해 보이고 짜증나 죽겠기는 한데 같은 말이, 사실상 같은 말이 대단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아채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우리 빨리 읽어야 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자꾸 그렇다는 걸 보고 느끼면은 보여요. 조금씩은 보여요. 자, BIS 비율, 퍼센테이지로 따지는데 얘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모에, 잠깐요.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인 건 알아요? 웃어. 확실해요? 알아요? 좋아요. 자, 위험 가중 자산분의 그 다음에 자기자본 곱하기 100이래요. 이게 8%는 넘어야 된대요. 이게 BIS 비율이래요. 자,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8%는 넘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도 사실은 거의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위험 가중 자산이 뭔지 자기자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씨발 어차피 모르겠어 하면 정상이에요. 오케이? 설명하겠죠. 자, BIS 비율은 은행의 했구나. 자, 실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래요. 봐봐요. 이걸 지금 외울 수는 없지만 봐봐. 내 얘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BIS 비율 규제라는 거 제목하에 나온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문제는 자기 자본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서는 구성 요소를 외우려고 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고 자기 자본의 구성 요소가 여기 나오는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는 쓸게요. 이 자기 자본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기본 자본, 그 다음에 보완 자본, 다른 하나 뭐라고? 단기 후순위 채무래요. 자, 체크를 해놔봐도 어차피 별 감정은 없어요. 왜요? 자기 자본을 몰라. 자기 자본의 예를 들어줬는데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라는데 어차피 쟤네도 몰라. 감정이 안 생겨요. 감정이 안 생겨요. 자, 이것의 합이래요. 다시 말하면 얘가 자기 자본이래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위험 가중 자산은요.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성했대요. 이 짜증난다. 야,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것이래요.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유 자산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오케이? 이게 위험가중 자산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다시 봐요. 위험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시용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이해돼요?
이해되냐고요? 보유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위험 가중치. 그래. 궁금했다 이거야. 위험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각 자산의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보여진대요. 위험 가중치가요. 위험 가중치가 국채는 얼마라고요? 0%요. 오케이? 이 말은 뭐야?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국채 0%, 회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100% 위험하다고 본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요걸로 획일적으로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라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이렇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후 금융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여기서 고민하셔야 돼요. 나도 그냥 읽었는데 앞부분에서 요 문단 둘째 줄에서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 요거는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수한 용어라는 생각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자 이게 위험 가중 자산 분모였어요. 위험 가중 자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했대요. 다시 말하면 자 지금까지 내가 여기다가 기록했던 것은 요거는 뭐에 대한 거였어요? 신용 위험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이해돼요? 놓치지 말고 와요. 이해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신용 위험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요? 요거 전체 플러스 뭐에 대한 것도 같이 보겠다? 시장 위험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위험가중자산이라는 분모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봤더니 역시 모르잖아요.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래요. 자, 어쨌든 시장 위험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리 감독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각자 뭐예요? 은행의 선택에 따라서요. 다시 말해 시장 위험이 몇 % 정도인지는 은행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였다. 다만 반영은 해야 되는 거였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의 의미를 고려해가지고 위험가중자산 분모를 잡아라. 그거에 대비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8%는 넘어야 된다. 자기 자본은 뭐다? 기본 자본과 보완 자본과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바젤 1 협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잘리나? 잘리나? 이게 뭐다? 바젤 1이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봐요.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2가 도입됐대요. 여기에서 BIS의 비율에 잘 봐요. 위험 가중자산은 여기서 느껴야 돼요. 반복되는 단어 뭐예요? 위험 가중자산 분모요. 이해돼요? 위험 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자 이거 봐요. 이제 이 말도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자 시장 위험은 아니에요.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 이거였잖아요.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됐대요. 뭔 소리야?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자 이제부터는 2예요.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방식.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봐봐요. 이거 뭐랑 관련된다고요? 신용 위험을 측정해요. 시장 위험 아니에요. 얘를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고요?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내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젤 2다 이거예요. 변화 과정 보셔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인데 표준 모형은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국채를 바젤 1에서는 무조건 몇 %를 줬어요? 0%. 안 위험하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지금 표준 모형에서 바젤 2로 가면서 국채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안 위험한 나라도 있지만 존나 위험한 나라도 있어. 다시 말해 국채도 경우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를 150%를 주는 경우까지 고민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되게 잘 사는 선진국 나라의 국채랑 망하기 직전의 나라의 국채랑 같은 가치일 수는 없을 거야. 같은 위험도일 리는 없을 거 아니냐. 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원래 회사채는 무조건 100%였는데 회사채는 얼마를 주기로 했다고요? 그래 망할 나라보다 튼튼한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 그렇지 않겠어? 그래도 회사채니까 20%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150%까지 위험가중치를 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이래요? 오케이? 자, 당연히 신용도가 높을수록 위험가중치는 낮아지고요.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가중치가 20%면 튼튼한 회사인 거죠. 이해되죠? 자, 20%라면 위험 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이라고 계산해. 왜 0.1을 곱할 테니까.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사용. 아, 그럼 이거는 그냥 은행이 알아서 한자리 얘기해요. 물론 감독기관의 승인은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또한 잘 봐요.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야 이런 걸로 헷갈리면 안 돼요. 야 위험 자산 가중 자산 분모예요. 맞아요? 자기 자본은요 분자예요. 다시 말하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그게 뭐예요? BIS 비율이. 오케이? BIS 비율이. BIS 비율이 자 BIS 비율이 뭐라고요?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했대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8%를 넘게 해달라. 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케이?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어요. 왜? 이게 8%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경직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아니야 자기 자본 확보 더해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바젤 2요. 이해됩니까? 차이 느껴져요? 지금 요것이 반영된 게 뭐라고요? 바젤 2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잘 보세요. 뭐만 건드렸어요? 분모요. 오케이? 분모만 건드렸어요. 다만 마지막에 자기자본 비율 저거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다시 말해 전체 총을 8%보다 올릴 수 있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단 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자본의 비율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요. 자기 자본 자체가 꼭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위험 가중 자산이 줄어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마지막.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잘 봐요. 자기 자본에서 얘예요.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본이 저기와 다르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만이 얘가 왜 제외됐을까요? 몰라요. 저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요것만이 뭐가 됐다? 자기 자본의 정의가 새로워졌다. 얘는 곱게 저거 하늘위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또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잘 봐요. 기본 자유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대요. 잘 봐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 식에서 얘를 빼고 8%가 넘어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오케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기본 자본은 6%가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국어 점수의 합과 영어 점수의 합이 150점 넘어야 돼. 오케이? 근데 국어가 80점 넘어야 돼. 그러면 국어가 70이고 영어 80이면 150은 되지만 내가 요구한 조건에 달성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8%가 넘으면 되기는 하지만은 그냥 요것 분해, 위험 가중 자산 분해 기본 자본만 했을 때도 6% 넘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기본 자본만 갖고도 6% 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어쨌든 간에 요렇게 처리한 것이 뭐다? 바젤 3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강화돼서 힘든 거죠. 자기 자본 비율을 계속 늘려야 되니까. 계속 늘려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기본 자본도 늘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우리도 은행 돈을 갖고 있어야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이래요? 이걸 자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자,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했으며 이해돼요? 우리나라는 일찍 했다는데요. 자, 현행 법제에도 반영되어 있고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아, 이러면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쳐다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신뢰가 형성하는 구성력. 이해돼요? 우리가 그 회원은 아니지만요, 우리나라 은행들도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이런 걸 자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요,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저 은행에다가 투자하고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기 자본도 얼마 없고 빚만 끌어다 쓰고 이런 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요,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 있다. 저 나라 은행이랑 거래 안 해. 언제 부도 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국이 아니어도 지킨다는 거죠. 됐어요?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헌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아니 뭐 회원국들이야. 그럼 당연히 그러겠지. 그런데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은 없어요. 다시 말해 이걸 안 지키는 은행이 있다고 해서 제재하거나 하진 않아요. 대신 안 지킬 수가 없는 게 안 지키면 안 놀아주는데? 같이 안 놀아주는데? 자, 그래서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젤 기준은 100국가가 넘게 채택한대요. 지금 몇 개밖에 없는데 20몇 개 나라밖에 없는데 28개국밖에 없는데 100개국이 넘게 지키고 있대요.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건데 이해되십니까? 이런 현실을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요? 소프트로우라고 한대요. 말랑말랑한 법. 뭔가 되게 프렌들리하네요. 지키고 싶은 소프트로우라고 한답니다.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자 아까 맨 초문단에 나왔던 거예요. 조약이나 관습법이요. 이건 규범이라고 그랬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그와 대비돼서 하드로 딱딱법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딱딱한 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왜? 모두가 지키고 안 지키면 안 되는 법이 될지도 모르기는 모른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야 우리 그렇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갈 때 몇 시에 가죠? 학교에? 가요? 8시까지 가요? 8시까지 가요? 근데 예를 들어갖고 어떤 애들이 자발적으로 친구들끼리 야 우리 7시 반까지 가서 미니 모의고사 한 해분씩 우리끼리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풀자 라고 얘기해갖고 우리 학원 다니는 4명은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와 애들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해서 나도 할래 하면서 지네들도 7시 반에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아시고 보기에 좋더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두 7시 반까지 와서 자습할 것이라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얘기했다면 하드로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문제 보십시다. 자, 수빈이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오케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물론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경험은 내가 시켜줍니다. 내가 시켜주지만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틀릴 문제를, 내가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다음 주 숙제 해볼 때도 반드시 그걸 시작할 때 생각하고 오세요. 내가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네가 맞을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내용 전개 방식, 일치, 불일치, 어휘는 반드시 맞아야 돼요. 보기제 시험 틀릴 수도 있어도 그 보기제 시험 어려운 거 맞은 걸로 기뻐하시면 안 돼요. 자,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틀리는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왜? 1번은 내가 거의 패턴처럼 얘기하는데 거의 매주 나오죠. 몇 개씩. 내용 전개 방식, 적절함. 보다 글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이어야 된다. 이걸 주문을 걸듯 세뇌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1번 봐요.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뭐예요? BIS 비율 규제. 맞아요? 변화 양상 뭐예요? 바젤 1, 2, 3. 이해되죠? 이걸 서술하며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어. 일단 지금은 소프트로우로 작동하고 있더라. 이해됩니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강제성이 있는 그런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더라.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지금 해당 국가가 아니더라도 많이들 지키고 100나라 넘게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게 언제 하드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5번 6%인데요.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소설하며 아니에요. BIS 비율 규제는 1, 2, 3 변화에도 관계없이 바젤 위원회가 한 거예요. 봐봐요. 하면 안 될 답을 한 거예요. 고른 답지가 특히 더 안 좋을 땐 더 문제가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중하게 하고 차분하게 푸세요. 시간은 더 걸려도 좋으니까. 자꾸 너네 스스로가 내가 물론 수업 시간 와서 확인시켜주지만 이렇게 확인시켜주지만 너네 스스로 찾은 어떤 그 구조가 많이 보일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원에 와서 확인하는 게 내가 맞게 판단했는지를 나와 그냥 대비만 해보는 정도까지 가면은 성적이 4, 5등급은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봐봐요. 2번이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아무도 안 틀리셨지만 3번, 4번만 볼게요. 4번은 13% 나왔어요. 3번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 아니죠? 신뢰를 자, 제재입니다. 당연히. 신뢰가 중요한 것은 딱딱법이 아니라 말랑법입니다. 이해되셨죠? 4번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잠깐요. 요거 13%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무슨 뜻이에요? 근거 뭐예요? 얘가 적절한 부분의 근거예요. 질문을 바꿀까요?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요. 국제기구의 결정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답이 오래 걸릴 일인가요? 국제기구의 결정에 어떤 게 있어요? 바젤. 다시요? 바젤. 예, 아니요.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뭐냐 아니라 국제기구의 결정에 어떤 게 있어요? BIS 비율 규제요. 오케이? 혹시 이걸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으로 생각했을까 봐요. 그러면 답은 맞겠지만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국제기구의 결정은 지금 BIS 비율 규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을 때 있게 되는 불이익은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에 발을 못 들여놓게 하고 안 놀아준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이것 때문에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되셨죠? 5번이요.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 6%인데요. 8%인데요.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되셨죠? 오케이? 3번 봐요. 자, 3번 정답률 54예요. 예, 뭐 수험생 절반 틀린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1번 바젤 1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체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야,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 틀려야죠. 적절한 거 답이 4번인데. 다시요. 바젤 1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체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틀린 이유. 예, 봐봐요. 바젤 1에서는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를 그냥 100%로 획일적 부여했어요. 다시 말해 그 회사들에는 위험도가 높은 데, 다시 말해 신용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을 텐데 관계없이 바젤1에서는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를 100%로 고정했기 때문에 바젤1에서는 회사채의 신용도 자체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BIS 비율은 회사채의 신용도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젤1에서는. 이해되죠? 물론 어디서 달라질 수 있어요? 바젤2에서는 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바젤2에서는 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바젤2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가죠? 오케이? 세 번째. 두 번째구나. 바젤2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이거 15%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요? 봐요. 선생님 이거는 분자가 바젤2에서 자기 자본 위에 바뀐 거 없는데요? 자기 자본 바뀐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은행이 똑같은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왜요? 근거. 찾아. 빨리.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왜? 빨리 찾아. 멍하니 누가 찾겠지 이러지 말고.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왜? 봐요.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해요.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친구가 2번을 왜 안 되라고 물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동일하지 않아요? (10) (9) (8) (7) (6) (1땡)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 어떤 경우는 8%만으로 안 되라고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데가 9% 10%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바젤2 상황 속에서도 최저 비율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해돼요? 한번 봐요. 바젤2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고 했어요. 잠깐요. 자, 국채, 회사채, 그 얘기 나온 것은 분모를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분모를 건드린다는 뜻인데 국채를 매각하고 회사채에 투자하면 BIS 비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든다는 뜻일 거예요. 맞아요?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항상 줄어든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봐요. 왜요? 바젤1에서라면 그럴 수 있어요. 왜? 국채는 0%예요. 위험 가중치가 0%고 회사채는 100%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젤2에서 뭐를 감안했어요? 야, 똘똘한 회사가 망할 것 같은 나라보다 안전해.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팔고 회사채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혹은 회사채를 팔아서 국채로 바꿨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어떨지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 봐라. 4번이 답이야. 바젤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야. 이거 다른 개념인 거 알죠?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이요. 자,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표준만. 헐. 내부 고용이에요. 관리감독 승인하에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건 내부 모형이에요. 얘는 표준 모형이에요. 내부 모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당연히 시장 위험, 대신에 시장의 위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 자체가 기관 승인하에 은행의 결정, 알아서 하는 것은 바젤 1에도 있었고요.
바젤 2에 있어갖고 시장위험 말고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은행이 알아서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내부 모형이에요. 표준 모형에서는 융통성을 줬을 뿐이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준 건 내부 모형이에요. 됐어요? 5번 바젤 3에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돼요? 보완 자본이에요. 보완 자본이 2%는 되어야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BIS 비율 규제에서 보완 자본만 2%가 되면 뭐해요? 기본 자본이 6%가 안 되면 말짱꽝인데. 이해돼요? Understand? 좋습니다. 4번 보시죠. 4번 좀 이따 보고요. 5번, 6번 좀 봐봐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습니다. 자, 기억은 뭐죠? 말랑말랑한 법이네요. 자, 말랑말랑한 법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3, 4, 5번 볼게요. 3번 11%, 4번 29%, 5번 48%입니다. 3번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랑말랑한 법은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소프트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야, 회원의 국가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말랑한 법이 아니라 그 새끼가 나쁜 새끼인 거예요, 그냥. 다시요, 소프트로는 뭐라고요? 안 지켜도 되레드까지 알아서 지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게 소프트로라고요. 이해돼요? 그런데 지켜야 할 애가 안 지키고 있는 걸 소프트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해되죠? 4번이요.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해한다. 얘는 왜 안 돼요? 회원국이잖아요. 얘는. 회원국이요. 오케이? 5번처럼요.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제도화하여 발생하도록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6번이요. 6번이요. 문맥상 A, B, C, D,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보시죠. A는 고려하도록입니다. 자,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수정되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3번 보세요. C는요.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바젤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 같이 못 노는 왕따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젤위원회에 가입하는 걸 따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D는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자,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구속력이 없다.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라는 거 맞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4번을 봅니다, 이제. 4번을 본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감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 자기자본 분자 위험가중 자산 분모 이해되죠? 아래 표가 같다. 감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2의 표준묘형에 따라 한 거래요.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가중치는 50이래요. 왜요? 바젤 1이었다면 무조건 100이었겠지만 바젤 2는 20에서 150까지 해서 그만큼 어떤 그 스펙트럼 속에서 결정돼요. 근데 얘네가 이 감은행이 갖고 있었던 회사채는 위험 가중치가 50%인 회사채였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외에 나머지는 무시한대요. 봐봐라. 자기 자본에서 자, 바젤 3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여전히 요 세 종류예요. 맞아요? 여전히 요 세 종류예요. 요 세 종류가 기본 자본 50, 보완 자본 20억, 그 다음에 단기 후순위 채무 40억 이랬대요. 이것의 합이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은 총 얼마예요?
110억입니다. 맞아요? 이해가요? 밑에 봐요.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봐봐요. 요거 이미 다 해놨다는 거야. 곱한 걸 더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요. 자,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과 시장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으로 예상대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봐봐요. 자, 위험가중자산은 자, 내가 되게 이상한 질문 하나 할 거니까 잘 봐요. 신용위험에 관련해갖고 국채 300억, 회사채 300억이에요. 그리고 요건 신용위험에 대한 거고, 이번엔 시장위험에 대한 거는 얼마라고요? 400억이에요. 질문 하나 할게요. 시장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이 400억인 이유가 있을까요? 썰렁한 질문이 됩니다.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깊이 고민하면 무조건 틀려요.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 400억으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인데 들으면 어이없을 거예요. 분모를 1000으로 맞추려고요. 별 이유 아니에요. 분모를 1000으로 맞춰야 계산이 편하니까. 왜냐면 국어 영역은 너희의 산소 능력 자체를 물어보는 건 아니어서 그래요. 이걸 갖다가 애매하게 900, 뭐 850 이렇게 만들면 딴 쪽에서 국어를 틀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거 그냥 1000원 맞추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거는 요 상태대로면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 왜? BIS 비율이 지금 얼마다 이렇게 되면 11%이기 때문에 요다른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선지봅니다. 1번 각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상회한다는 말은 뭐예요? 오버한다는 거죠. 웃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고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규제 비율은 8%이기 때문에 이상 없어요. 2번 22%. 각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했어요. 쉽게 판단 잘 안 되죠.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지금 얼마로 계산한 거예요? 50%로 계산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50%로 계산했을 때 300억이었어요. 20%로 계산했다면 얼마예요? 이거 답 나와요. 야, 가야. 지금 요 한 덩어리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300억이라는 거예요. 이때 보유 자산이 국채인 거고요. 근데 지금 이 회사채인가요? 회사채요. 자, 이 위험 가중치를 얼마로 설정했다고요? 50%예요. 50%는 얼마예요? 0.5예요. 이거 곱하기 0.5가 지금 300억이라고요. 회사채 보유 자산 얼마예요? 600억. 이해돼요? 이거 50%라는 걸 준 이유는 이거 원래 그런 보유자산 자체는 얼마겠니 알자로는 이걸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600억인 상태인데 이거 600억인 상태인데 0.5를 곱했으니까 300억이 나온 건데 이해돼? 근데 이걸 얼마를 곱하고 0.2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돼? 120억이 되잖아. 그럼 분모가 늘어 줄어? 줄어. 그러면 자기 자본이 가만히 있어도 BIS 비율은 더 높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 판단을 하는 수학적 능력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세 번째 봐요.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 잘 봐라.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회사채 위험 가중치 얼마로 설정되어 있다고요? 50%예요. 자, 회사채 실제 규모 얼마요? 600억이요. 이해돼요? 오케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령 600억 곱하기 0.5여서 300억인데 이해돼요? 국채가 600억보다
큰데도 그냥 제도 300억이 됐다면 위험가중치는 당연히 낮아야 됩니다. 이해 안 갑니까? 자, 봐요. 자, 둘 다 300억이에요. 국채 쪽이고요. 얘는 회사채 쪽이에요. 얘가 300이 나온 것은 600 곱하기 0.5였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얘의 순수 금액이 600억보다 많았다면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돼요? 그래도 얘가 300억이 나와야 돼요. 그럼 편의상 생각해봐봐요. 900억이었어요. 그럼 300억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0. 이렇게 계산 힘들다. 1000억이었어요.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0.3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얘도 결국 300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나라 국채, 얘네가 갖고 있는 나라의 국채의 위험 가중치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안 나오는 상황이고 요걸 더해놓은 것만 300억, 요걸 더해놓은 것만 300억이라고만 줬어. 대신 요거에 관해서 위험 가중치를 줬어. 위험 가중치 0.5를 곱한 값이 300억이래. 그렇다면 얘네가 갖고 있던 보유자산 자체인 회사채는 600억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600억보다 얘가 더 컸는데도 300억이 나온다면 얘는 당연히 적어야 300억이 나오겠죠. 이해가요? 오케이?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4번 가분행위 이거 26%야. 바젤 1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이 되겠군. 이해가요? 왜요? 0.5가 아니라 1을 곱해야 돼요. 바젤 1은 회사채 100% 위험 가중치 획일적 부여예요. 회사 신용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이게 26%다. 5번 가분행위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자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모를 1000억 원으로 유지해 주겠다.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원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야 얘를 10억 원 증액한대요. 오케이? 얘를 10억 증액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30억 되는 거야. 맞아? 증액한다면 바젤 3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예요. 바젤 3 기준은 분자에서 일단 뭐가 달라져요? 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30으로 올리면 80억이 되니까 8%가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본 자본도 6%가 돼야 된다는 부가 조건이 있는데 그건 얘가 10%가 10억이 아니라 얘가 10억 올라가야 처리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봐봐요. 더하고 빼고 어떤 게 크고 작고 나누고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눈치채고 내가 이게 자신이 없으면 찍는 게 빠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경제지문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요? 이거에서 가령 요거를 내가 할 수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 한 문제 푸는데 5분은 걸리겠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안 풀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풀거나 아니면 찍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바라는 목표가 뭐라고요? 한 것 안에서 모르는 게 없게 해놓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헤어진 남자지만 차인 남자지만 나를 찬 그 새끼지만 오케이? 남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래야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날 때 아주 좋은데 이거 다른 남자를 만날 때 분명히 좀 더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에서 좀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확률이 조금씩이라도 높아질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비문학 힘들게 비문학 끝났습니다. 문학 가시죠. 요거는 고난도 변형 문제도 풀어보셔도 돼요.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문학집은 어딨지? 잘못 봤나? 잠깐만요. 왜네? 헷갈렸어. 일찍 어때? 이해돼? 무조건이지. 이해돼? 스미라고 하다. 너 없어? 또 그래? 아,
근데 모르겠네요. 너네가 대충 알아두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게 보이니까 조금 재밌지 않아요? 그 대신 이걸 지금 이 순간에 끝났다 이러지 마시고 꼭 한번 다시 한번 또 다시 보면 또 안 보였던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시겠죠? 혼자 보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혼자 보면 또 다른 게 보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냐면은 얘는 게다가 이 작년 문제였잖아요. 지금 좀 전에 하고 이랬던 거는요. 그럼 나도 수업을 몇 번 했겠어요? 별로 안 했어요. 한 번, 두 번? 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했나 봐요. 두 번. 했기 때문에 나도 할 때마다 다시 보거든요. 안 보였던 게 보이는데요? 나도 그런데요? 너희도 그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문학을 하러 갑니다. 오전 시간가 나오는데 A 공기부터 좀 보실까요? 시간상 세 지문 잘하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지문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합니다. 17쪽 1번 2번 몇 번? 5번? 너도? 5번 둘? 너도? 5번 둘?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없어요. 야, 다행이다. 문제 3번 있었으면 쌍욕이야. 왜? 왜? 상충곡 단독인데. 그잖아.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나오는 저거는 너네가 읽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고상국어과는 읽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충곡 단독 문제를 틀렸으면 쌍욕을 얻어먹을 뻔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78%짜리 정답률이었고요. 4번 몇 번? 5번. 항상 없어요? 이거 정답률 48이에요. 지금 이 네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얘였어요. 오케이? 근데 얘가 어려웠던 거는 정신산만한 문제여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A, B, C, D, E, F, G, A, B, C, D, F까지 있고 가나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선택지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줘가지고 짜증나게. 자, 5번. 자, 5번 너네가 틀릴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쉬운 문제거든요. 64예요.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고3국어과 본 적이 없어서 3학년들은 이거 연계였기 때문에 내주셔도 돼요. 연계였기 때문에 애들 대체로 전부 다 알고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담이 좀 적어요. 대신 이 말의 전제는 뭐가 있냐? 내가 내년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나오는 작품 설명을 할 때는 거의 다 외우고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너희는 지금 여기서 정말로 모르는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더 불리했다고는 내가 인정해요. 5번에 틀린 거 몇 번? 3. 다시 좀 크게 얘기해 줘요. 4. 4번 맞았는데 오케이. 그런 답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3번 17%고요. 4번 8%, 정답률 64예요. 자, 상충곡은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 1학년 때 다 했던 거고 읽지 않겠고 이따가 문제 풀 때 답만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나를 볼 건데 나는 정보가 있습니다. 오케이? 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한번 지훈이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 부곡의 정사를 건립한 이후 시자가 문이 부곡의 연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 부곡과의 창작 이후 이것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자, 외부 조건을 줬는데 작가와 관련된 정보를 줬어. 그쵸? 작가와 관련된 정보를 줬는데요. 고산부곡의 정사를 건립했대요. 고산부곡이 장수인 모양이고, 그쵸? 정사를 건립했다. 정사가 뭔지 몰랐는데 주자가 무의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고산부곡의 이가 지은 정사라고 하는 것도 뭔가 후진 양성을 위한 장소구나 라는 생각은 자동으로 들어야 돼요. 맞죠? 다음. 한편 그가 고산 부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류한 경험을 소개한 송혜기에는 교류했단 말은 뭐 사귀고 놀았다는 뜻이에요. 교류한 경험을 얘기한 송혜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다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전사에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났다. 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은 고산고곡이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이가 정사를 지어놓고 후진을 양성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경관도 좋은 데였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내가 말하는 수준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동독이라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야 돼요. 많은 에? 많은? 땡! 네이처도? naturally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야 된다. 제자 양성했고 자연도 즐겼다. 지금 보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도산 12고가 떠올라요? 비슷하다는 거죠. 학문수양, 자연에서 논의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것들이 난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너네가 개별 작품들을 많이 알고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또 다른 작품들이 나왔을 때 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뭐랑 비슷하면서도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스스로 저절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연결되는 경험이 생기는 것이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추구하고 되게 많이 보았는데 너네가 처음 보는 시인데 아 자아성찰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 실력이 생기는 거인 것처럼 이해돼요? 연시조예요. 이이가 썼어요. 이황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학자예요. 맞아요? 정사를 세워놓고 제자를 양성해서 그럼 공부한다는 얘기고요. 송혜기에서 교육하면서 자연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연 좋다는 얘기네. 도산 12곡하고 유사한 면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2학년 문학교과서 거의 다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작품들을 단기적으로 대단히 짧게 무리하다 싶게 많이 범위에 넣어서 얻게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개별 작품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수능과 관련돼서 모르는 작품이 나오거나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에 관한 바탕 지식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느냐? 15입니다. 고산구곡담.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야 고산구곡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안고 가고 있니? 보기를 안 봤으면 고산구곡담이 뭐야? 했을 수도 있는데 보기를 봤기 때문에 아 이가 정사를 세운 곳 이게 된다는 거죠.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주모복고하니 자 이것도 풀이를 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해줬어요. 어쩔 수 없죠. 자 주모복고하니 뭐예요? 모르죠? 알만한 글자가 없잖아요. 주모복고하니 번님네 다 오신다. 그러나 이건 이해간다는 거죠. 주모복고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사람이 몰랐는데 이제 번님네들이 오더라 이거야. 이해해요? 그러면 봐봐. 우리는 상상으로 채워놓을 수 있어요. 주모복고는 대략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와서 정사를 세웠더니겠죠. 자, 우리는 보기를 괜히 본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돼요? 우리는 보기를 괜히 본 게 아니에요. 정보를 해야죠. 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이해돼요? 사람들과 교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모복고하니 번님네가 다 오신다는 말은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다가 정사 세워놓고 이러고 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도 주모복고는 풀을 베고 살 집을 마련한다는 뜻이래요. 이거 한자만 보면 나도 이렇게 해서 못해요. 이해돼요? 대신 봐봐 난 이걸 생각해보라는 거죠. 물론 뜻풀이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해준다고 큰 문제도 안 생기고요. 그런데 안 해줬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연계교재에 나오는 작품은 똑바로 보고 알아. 그런 거 일일이 안 해주겠다. 오케이? 또 하나는요. 몰라도 되지만 너네가 출연 한번 해보려면 해보든지 이거예요. 사실은 후자예요. 아시겠어요? 봐요. 자, 주모복고하니 번님네 다 오신다. 어주버 이런 거 그냥 감탄사죠. 무의를 상상하고 합주자하리라. 봐봐요. 나는 이렇다는 거야. 보기를 안 봤으면 무의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이해가요? 합주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야 돼.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좀 전에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자가 무의 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아서 한 일이래요. 다시 말하면
주자께서 후함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은 정사가 어디 있다고요? 무의구곡에 있는 것이었어. 이해돼?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종장에서 무의를 상상하고, 다시 말해 주자가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사를 세웠던 그 무의를 상상하면서 주자하리라. 무슨 말이야? 주자에 대해서 공부하리라. 이해돼요? 보기를 정보를 잘 활용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지? 자,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 수 봅시다. 일곡은 어디매요? 일곡, 야 구곡이니까 어딘가 보지? 일곡은 어디매요? 관함에 해비친다. 관함이 어딘지 모르지만 관함에 해비치는 게 일곡인가 봐요. 어떠세? 평무에 내 거드니 원산이 그림이로다. 야, 평무에 내 거드니 모르겠죠? 오케이? 평무에 내 거드니 결론적으로 몰라도 상관이 없어. 왜? 그 다음은 알 거야. 원산이 그림이로다. 대충 이렇게 느껴졌으면 돼요. 씨발 경치 좋은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대신 3학년 때 이걸 봤던 애들이라면 잡초무성한 들판에 안개가 거치니 먼 산이 그림과 또 다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대한 비벼볼 만큼 비벼봐야 되니까 그 구간적으로 갑니다. 대신 3학년 때 나오는 것들은 정말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전 시간은 아는 게 나오느냐 모르는 게 나오느냐가 타격이 제일 큽니다. 현대시랑 고전 시간은. 솔직히 소설은 다른 부분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오케이? 다른 부분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문학은 아예 새로 글을 쓰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어요. EBS를 안 봐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근데 고전 시간 함정 대신은 생각해봐요. 다른 부분을 내기에는 짧고, 일반적으로 고쳐서 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작품이 나왔느냐 모르는 작품이 나왔느냐에 대한 체감 연계가 되게 큽니다. 비문학이 어려운 것은 계속되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서 잘 공부해서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송간에 녹준을 놓고 버노는 양 보노라 했습니다. 소나무겠죠? 소나무 사이에서 녹준, 술덩이를 놓고 친구가 오는 모습을 보노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 곡은 어디매요? 야, 이거 뭔가 구성의 어떤 그 방식은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 곡은 어디매요? 화암의 춤만 커다. 춤이 봄인 거나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화암의 춤만 한 게 어쨌든 이 곡이래요. 벼파에 푸른 물결에 곳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라. 근데 이건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뭘 알아요? 어딘가에서 꽃을 띄운다고요. 오케이? 꽃을 띄워서 보낸대요.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승지, 명승지 이런 거겠죠. 이름난 경치를 가지고 훌륭한 것을 모르니 내가 꽃을 띄워서 알게 하겠대요. 이 말 속에는 어떤 고사가 연상돼요? 무릉도원 고사가 연상된다는 거죠. 여기서 무릉도원 이런 말을 쓰고 있진 않지만 꽃잎을 떨어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겠다는 말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고산구곡이 무릉도원처럼 좋은 곳이다라는 말이 사실 깔려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울 지식이에요. 뭐 할 때? 상춘곡 같은 거 할 때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3, 4곡은 빠졌네요. 5곡은 어디매요? 은병이 보기 좋다. 수변 정사는 소세함도 가히 없다. 근데 우린 이거는 여기서 봐봐. 보기를 안 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린 알아요. 수변 정사는, 다시 말해 물가에 세워놓은 정사는 소세함도 가히 없다. 깨끗함이 가히 없구나. 가히 없단 말이 뭐예요? 많이 나와서요. 가히 없다. 가히 없다. 끝이 없다. 오케이? 끝이 없다.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 음풍허리라. 이해하죠? 강학도 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학문한다는 얘기겠죠. 학문을 강의하는 거야.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 음풍하리라. 달과 바람을 노래하리라. 다시 말해 공부도 하고 자연을 즐기기도 하고. 이해되죠? 7곡은 어디매요? 풍암의 추색도 타. 가을인가 보다. 오케이? 청상 10개 치니. 모르죠? 절벽이 금수이로다. 야, 절벽이 금수라는 말은 이해가죠? 오케이? 금수. 우리 삼춘곡에서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금수 뭐라고요? 수놓은 비단이라는 거죠. 다 아름답다는 거야. 그냥 하여튼간에. 청상은 설이란 뜻이야. 맑은 서리가 10개 치니 절벽은 비단 같구나. 하람에 혼자 앉아 집을 잊고 있노라. 자, 집으로 돌아갈 일도 있고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9곡은 어디매요? 문산에 세모커다. 세모, 삼각형 아닙니다. 우리가 세모는 한 해가 진다. 저물 모자를 쓰는 거예요. 해질녘이 됐다는 해, 여기서 그냥 한 해, 1 year. 오케이? 한 해가 질 무렵이 됐다는 거예요.
기암, 괴석이 이럴 줄 알았어. 눈 속에 묻혔구나. 오케이? 여러 바위들이 눈 속에 묻혔으라. 유리는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노라.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볼 게 없다고 한다.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해가요?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전 시간을 했어봤자 1학년 때부터 했어봤자 가시리같이 중딩 때도 나왔던 거 빼면 사실 삼춘곡하고 2학년 때 3인곡, 성민곡 정도 그리고 시조들 몇 개 말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겨우 그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마리를 꿰 수 있는 시가 나왔다라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야? 나왔을 때 너네가 배운 지식을 조직을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하면서 새롭게 알려준 게 내가 봤을 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새롭게 알려준 게 별로 없는데 지금 내가 막 설명했던 것처럼 안 읽혀지죠. 물론 이거 내신에 들어가면 내가 더 알려줄 게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신 아니니까요. 이해하죠? 없으면 없는 대로 비벼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 그러려면 우리가 너네 이제 1학년도 아니야. 2학년 문학도 거의 다 끝냈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운 지식이 네트워크화 되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문제 봐요. 삼춘곡 아닌 거예요? 1번 생략합니다. 2번 보시죠. 2번 보기는 작품 자체에 대한 정보는 아니어서요.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너도 사대부, 나도 사대부,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사대부. 이러한 발레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게 있대요. 자, 4번, 5번만 볼게요. 리을에서는, 리을은 뭐냐? 리을은요, 사람이 승질을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예요. 그렇죠? 자, 리을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맞는 말이겠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데를 몰라. 알게 하면 어떻겠나? 라는 말은 그래 그러세. 이런 공감을 유도한다는 거죠. 근데 5번은요.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같은 경우는 이음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만약 그 유인이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와봐야 되는 겁니다. 와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지도 아니하고 볼 것 없다라고 하는 그 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봐도 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답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붓으로 그린 듯한 숲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난다. 아니죠? 아니죠. 자, 새에 대한 부러움은 가령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헐헐하는 저 꾀꼬리는 암수소로 정답구나. 이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이런 것이 꾀꼬리에 대한 부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숲풀에 오는 새는 봄 기운을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하는 저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서 시적 화자와 거의 동일한 거라고 봐야지 부러워하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봐봐요. 3번 같은 선지는 너네가 뭐 문제 맞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신할 때도 설명하거든요.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균형 감각 같은 것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난다.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지긋지긋한 4번을 3, 4, 5번 봅니다. 1, 2번은 얼마 안 나는데 3번 48, 4번 27, 5번 14이래요. 3번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정자와 관함을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대요. 자, 골치 아프죠? 왜 그러냐면 봐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춘곡의 정극인이나 이이나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 대한 경치는 좋다고 말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는데 요 선지에서 문제는 뭐야? 여기가 제일 빼어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냐 이겁니다. 사실 정자만 보더라도요.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유 운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예요. 다시 말해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풍암, F풍암은요.
칠곡은 어디매요? 풍암의 추색 좋다. 청상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이로다. 하남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노라. 다시 말해 집에 돌아갈 것마저도 잊어버리고 비단처럼 아름답게 서리가 내린 풍암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암이 가장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예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찬은 해요. 금수이로다 하는 걸 봤을 때 예찬은 하지만 여기가 제일 아름답다고 예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4번이요. 가의 화자는 수간모옥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고산구곡담에 털을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대요. 이게 27%는 나온 건 약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왜 그러냐면 자, 수간모옥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드러내는 건 맞느냐? 사실 맞아요. 뭐요? 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뒀대요. 벽계수, 푸른 시냇물이라는 거죠. 몇 칸짜리 띠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간모옥에 인접한 맑은 풍경은 벽계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걸 눈치 못 챘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나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고산구곡담에 털을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 그게 뭐예요? 번님네 다 오신다입니다. 요게 잘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이 27% 나왔고요. 5번, 가의 화자는 시에서, 시냇가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맞아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왜? 시냇가에 혼자 앉아, 시냇가에 혼자 앉아, 맑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푸른 물줄기, 맑은 물줄기를 굽어보니,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고, 무릉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그곳이냐 하면서 시선을 옮기고 있거든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하지만, 나의 화자는요, F, 풍암을 향해, 파, 풍암의 추색 좋다. 청상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다. 하나는 혼자서 앉아 집을 잊고 있노라. 라는 말은 풍암을 바라보면서 읊은 감정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피곤하게 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5번 문제. 3, 4, 5번 봅니다. 3번 17%.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군 이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잘 안 갈 거라고 보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고산구곡가에서 손가락 끼우고 보세요. 고산구곡가에 육수의 은병이 나와요. 맞아요? 은병이 나와요. 오곡은 어디매요? 은병이 보기 좋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고산구곡 중에 은병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죠? 근데 마침 고산구곡 중에 있는 이 은병이라는 곳이 뭔지 모르겠지만 은병이라는 것이 마침 뭐랑 이름이 똑같아요? 보기에 주자가 무의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거랑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지명 중에 중국 지명과 같은 게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어쨌거나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하필이면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 주자랑 같은 비슷한 취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장소 이름까지 같으니까. 이해가시죠? 자, 4번.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일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 음풍은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강학은 학문을 강의하는 것이고 영월 음풍은 자연과 논의는 것이에요. 송일기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봐요.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일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의지요. 다시 보실래요?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구나 밖에 없는데. 이해가요?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구나. 기암에 생긴 바위들이 눈 속에 묻혀있구나. 그냥 눈이 많이 왔다는 얘기지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오늘 되게 빽빽하고 타이트하게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신준씨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복습 해서 몰랐다가 오늘 알게 됐던 부분들 다시 한번 차근히 머리에 넣고 궁극적으로는 다음번 숙제할 때 적용해서 하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알았죠? 다음 거 갑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좀 씻고. 다시요. 눈좀 씻고. 네, 가져갈게요.
근데 그 서초고에 네. 걸리는 동선 나왔어요? 모르겠네요, 나는. 왜요? 그 서초 바로 옆이니까 겹칠 수 있죠. 겹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며칠 전이거든요. 이미 뭐 조사해야 되고 할 애들은 다 끝냈을걸요. 연락 없었으면 이상 없는 거예요. 그거 나 그 얘기 들으면 벌써 한 4, 5일은 됐어요. 네, 정리 들어갔을 건데. 그리고 내가 엊그저께 3학년 언니들이 동선 얘기할 때 무슨 뭐 방배역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긴 했는데 역까지 신경 쓸 수는 없고, 그리고 걔가 다니는 학원이 이미 방역 끝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 적인 없는 걸로.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 돼요. 예. 너네가 찜찜하면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찜찜한 거지.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그래도 찜찜해요. 그럼 답답해 죽더라도 KF94 쓰세요. 예. 그러다 어차피 지금 그거 쓰면 죽고 싶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라도 쓰시든지. 나는 뭐 개발차단 마스크만 써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자랑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걸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마스크를 벗고 있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노래방 이런 거 좀 당분간 하지 마시고. 당분간 하지 마시고. 딴 건 난 뭐 마스크가 쓰고 있다는 전제에서는 큰 문제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활을 안 해요? 생활을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난 이렇게도 보거든요. 온 세계가 한 달쯤 올스톱하지 않으면은요, 이거 안 끝나요. 백신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만 줄어들면 뭐예요? 우리나라 무역 안 함?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빨리 보죠. 자, 틀린 거 확인할게요. 조음적. 그리고 애들은 복습하면서 혹시 그 고전소설 쪽하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 경제 이쪽은 선생님의 깨알 같은 드립이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없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또 일일이 찾아보셨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 복습할 때 조금씩 봐야지 그것만 다 찾아보면 어떡해. 보셨습니까? 다 보셨어요? 참. 뭐가 내가 한 건지 알겠죠? 딱 보면. 모르겠어요? 연예인 들어간 건 내가 한 거야. 연예인 들어간 건 내가 한 거야. 자, 확인할게요. 이거는요, 사실 이거 우리 회의할 때도 이 질문 늘까 말까 할 정도로 쉬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한 문제가 난감해서 들어간 거예요. 빨리 해볼게요. 1번, 2번, 2명, 몇 번? 4번. 2명. 4번 2명이 있는데 3%입니다. 미안하지만. 별로 나온 답진 아닙니다. 자, 오답이 높았던 게 3번입니다. 3번. 역시 2명? 몇 번? 3번. 3번 8%, 4번 24%, 2번 18%, 정답률 44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낮았던 문제. 근데 왜냐면 이게 나는 고전소설 전공이어가지고 난 이걸 보면서 야, 올해 고전소설 다 맞으라고 줬구나 했는데 웬걸? 50 미만이 하나 껴있네? 그게 3번이었습니다. 문제 4번. 없죠. 자, 정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연계예요. 연계였어요. 연계였는데 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EBS 봤던 걸로 큰 도움을 받는 소설은 아니고 조웅전, 유충열전, 무슨 뭐 박시전 뭐 이런 영웅소설들은 기본적으로 패턴 자체가 좀 유사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4번에 정보가 있으니까 혜연이 좀 읽어주십시오. 조웅면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대충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볼 지문에 조웅이 꿈을 꾸는구나 라는 정보가 우리한테 있는 거지 대충 보면 안 된다고요.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야, 내게 천명이 부여돼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위기가 있을 것이며 하지만 초월적 세계가 나를 감싸줄 거라는 것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네, 확신은 못해요. 어쨌든 꿈이니까. 확신은 못하는데 전달자가 생기고 증거물이 나와? 그러면 내 꿈이 옳았구나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장면이 나올 거란 뜻이에요.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무척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눈은 잘 따라오셔야 된다. 알았죠? 앞부분 줄거리. 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원국 병사가 매복이 뭐예요? 숨어있는 거죠? 매복한 함국을 향한다 했어요.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원수가 당연히 누구겠다? 조우이겠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원수는 좋은 뜻이에요. 으뜸장수라는 뜻이니까 우리나라 원수는 좋은 뜻이에요.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건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우리는 바로 느껴야 돼요. 뭐다? 꿈으로 가는구나. 느껴지죠? 오케이? 첩첩한 산 중에 수목이 빽빽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히 발색해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나 나아가버린 문에 현판을 붙였을 때 만고 충렬문이라는 곳을 꿈속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맞지?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을 때 얼굴은 간혹 깎고 머리에 황금단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주하여 쭉 앉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큰 잔치를 열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미인들이 차례로 앉아있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 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루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된 줄을 모르매 분부할 그대들은 각각 공을 밝히오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와요.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이루어야 찬란하리로다. 또 한 공적에 와요. 칼을 잡아 흉적을 손에 가니 재무가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가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라고 하였도다. 그 남은 공적은 어찌다 기록하리요. 서술자 개입이네요. 그죠? 서술자 개입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좀 체크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걸 묻든 안 묻든 간에. 오케이? 서술자 개입이에요. 다시 말해 꿈속에서 이런 상황이죠. 나름대로 만고충렬문 현판 걸려있는데요. 다시 말해 나라를 위해서 뭐 뜸뜨르르하게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면 돼요. 오케이? 좌중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소회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소회, 품은 마음속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소회를 말하고 소회를 다하고 혹 녹이 등천하며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열받아 있는 애도 있고 오케이? 녹이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서 있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왜요? 모르겠어요. 왜들 저러십니까? 오케이? 자,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말 우리 각각 소해는 옛일이라 하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오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잠깐만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였을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 보여요. 앞부분 줄거리 잠깐 보세요. 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가고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다시 읽던 본문 쪽으로 와요. 꿈속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다시 말해 앞에 나왔던 어떤 뭐 영웅들의 모습은 그냥 뭐 지네가 살았을 때 일을 얘기하더라고 한다면 지금 요 얘기는 조음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조음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오면 자, 송나라가 멸망하면 언제 회복이 되오리까?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홍을 명하였더니 그러면 꿈속에서 듣고 있던 조홍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신기하게 보고 있다가 내가 이걸 내리는 건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홍을 명하였으니 내 얘기하잖아 지금. 조홍의 입장에서. 오케이? 조홍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종이여 일시가 금단하여 명예미명의 서번적의 관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그러니까 종은요. 나 죽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좀 전만 해도요, 뭐야. 야, 명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조공을 내려보냈대. 근데 불쌍하도다. 내일 죽게 되었으니. 아이씨.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공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 맞추고 전쟁에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듣는 조공?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지금. 오케이? 이러할 때 문지키는 군사가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문제 단 퀘스천이 아닙니다. 임금 이름이죠. 송나라에 문제가 들어오시나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며 상주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하니 문제왈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라고 이러저러 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하여 쉬운 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하매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조웅이 죽을 위기에 닥친 게 사실이었어. 그래서 이거 제명에 못 살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송문제라는 사람이 도사한테 부탁해서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해 놓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조웅의 표정은 뭐예요? 좀 전에 내일 죽을 것이 불쌍하도다. 근데 살 방법을 마련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죠? 다시요. 자, 하니 좌중이 외쳐왈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론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하오리까? 자, 어쨌든 그렇게 하늘의 운수는 풀리기 마련이구나. Understand? 원수가 깨달으니 Oh my God, it's a dream. When I dream 남가의夢이다. 꿈이었더라. 근데 야, 꿈에도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뭐 살겠다고는 하지만 기분은 어때요? 찝찝하죠. 찝찝하죠. 예를 들어 갖고 생각해봐요. 수빈씨, 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야, 꿈을 꿨는데 수빈이가 진짜 멋있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대요. 좋다가. 오케이? 근데 그 남자에 의해서 죽게 된대요. 근데 찝찝하다가. 근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런 상황에서 나이가 와서 극적으로 살려주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살겠구나 하고 기뻐요? 아니라는 거지. 존나 찝찝한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얘가 왜 남자만 봐도 부채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한국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오르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오케이? 예. 잔나비가 이제 좀 좋습니다.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윽한 두견성은 불령이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망은 희미하기만 했다. 봐봐. 대체로 배경요소인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되게 쓸쓸하고 답답한 것 같은 거야.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이렇게 등장인물의 내면과 조응하는 배경묘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선동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배옷을 입은 한 노홍 늙은이 할아버지가 있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배구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야, 배구선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물론 만류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가려고 하는데 왜 노홍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헤이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배구선의 선이 실제로 부채예요. 배구는 흰 깃털이거든요. 그러니까 흰 깃털로 된 부채라는 거죠. 흰 깃털로 된 부채를 들고 다닌다고요? 이 사람 뭐다? 그럼요. 잘했어요. 오케이? 자, 원수가 노홍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노홍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그러오이다. 미국으로 가는 조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파피 알려주소서.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이상해요. 왜? 내가 조원수거든요. 이해가죠? 내가 조원수거든. 내가 바로 조홍이거리여 무슨 일로 기린찼습니까? 하니 하하하하
나는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다녔는데 오르고에 들어갔다 청명도사를 만나 수산리를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소차를 주며와 그대에게 오늘 5시에 전화라고 해 나귀로 빠삐으로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버렸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들은 다 뭐예요? TMI. TMI예요. 나귀가 피곤해서 늦은 얘기까지 해줄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나귀 소타일드. 별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야, 내가 널 만나러 왔는데 늦을 뻔해서 끝! 끝. 뭐 앞에 누굴 만나서 뭐를 어떻게 했는데 뭐 심지어 나귀까지 지쳐가지고. 이거 마치 무슨 박찬호가 제가 LA에 있을 때 일인데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네? 자,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근데 못 만날까봐 걱정했는데 어찌 즐겁지 아니하냐 하면서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주고는 야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문제가 꿈속에서 뭔가 해결해놓고 왔다는 그 일이 펼쳐지는 건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주고는 팔을 들어 발빠이 하니 하거늘 원수 다시 노음을 바라보니 와우 행색이 아득하였다. 자, 근데 이건 꿈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증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한복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깜짝 놀라 좌장군 위용창을 불러와 장조를 한복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미 들어갔습니다.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 더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두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노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한복에 들어가 전하니 선봉이 권사를 물려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초월적 세계의 뜻대로 조음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자, 1번 1번 답만 보죠. 노홍은 자신에게 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음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뻐서 각종 TMI를 오케이? 뭐 심지어 노루가 아니라 뭐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나귀 소타이어드까지 쓸데없는 얘기까지 잔뜩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자, 2번 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예요. 4번 3%밖에 안 되는 답이에요. 잘 봐요.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야, 이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절 뭐예요? 어떤 계절이에요? B 부분이요. 해는 서쪽 다리로 떨어지고 다른 동쪽 고기로 떠오르는 건 4계절 동안 있는 일이에요. 이해되죠? 무심한 잔나비는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 슬피 울어요. 계절 관계없어요. 두경새 소리 관계없어요.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 층층 위험한 산봉우리는 달빛은 계절적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5번 봐요.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맞죠? 오케이? 왜? 나비가 돼서 날아가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 그 다음에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얘들 달빛은 희미하고 산봉우리는 찌르는 듯하고. 됐습니까? 됐느냐? 넘겨보자.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평가원 문제라서 뭐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뭐 오답 12가 있을 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할까 싶으네요.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야, 각자 소회를 드러내는 거 맞는데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해되죠? 서로의 공적, 야,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아니다, 제가 한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이야. 이런 게 나와야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는 건데, 그런 장면은 없고요. 2번 보세요. 2번 너네는 안 했지만, 18% 납득은 안 가요.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 특정 인물 누구? 이거 왜 18%인지 모르겠어요. 3번,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틀림없잖아요. 특히 송나라에 대해서. 네 번째, 참석자들은 소회를 당하고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 여러 행위가 납득은 안 가지만 아까 뭐예요? 녹이 등천하며 칼을 빼들고 성을 내고 땅에 섰고 깡충 뛰며 노래하고 춤도 추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4번 문제 얘는 답만 볼게요. 2번 조홍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야,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이 찜찜하기 때문이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슬퍼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자, 마지막 질문 해봅니다. 끝까지. 왜냐면 이거 완전 쉽잖아요. 라고 일단 말하고 싶은데 4번 빼고는 완전 쉽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103쪽 1번 2번 두근거립니다. 3번 4% 선생님은 저 3번을 차이였어요. 6% 문제 4번 네, 이거 틀릴 수 있어요. 몇 번? 다시요. 3, 6%, 2번. 10%. 정답이 65입니다. 고전소설에 65면은 꽤 어렵게 나온 겁니다. 고전소설이 일반적으로 쉽고요. 지금 보면 지훈이가 잘하는데요. 이거 시간 얼마 걸렸어요? 시간은 좀 기네요. 혜연 씨는요? 4번.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세요, 계속. 오케이? 너무 루즈하게는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대한 고민해서 해오는 거 하세요. 정확도 자체 안 나쁘네요. 자, 정보가, 4번은 정보가 아닌 거 알죠? 이건 2번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3번에 나오는 보기를 갖다가 신수빈 씨 좀 읽어주시죠. 공부 직전은 주인공 참 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집 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관계를 실제. 이 작품 좀 기억해놓으세요. 향으로도 종종 나와요. 옹고집전 자체도 종종 나오고요. 고전소설은 전기성이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찾는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뭐 송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꽤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참 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집옹고집을 등장시켰대요.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있다는 거죠. 이는 참 옹고집으로 형성화된 조선 후기 형촌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됩니다. 참 옹고집이 조선 후기 향촌사의 부유층이래요.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여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새끼가 나쁜 마음 먹으면 벌 받는다 뭐 그런 얘기네요. 됐어요? 지금 가요. 나쁜 줄.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그쵸? 이럴 줄 알았어요?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 이게 뭐야? 집 옹고집이 되겠죠. 이해돼요?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골치 아픈 일이야. 오케이? 와, 이거 동일한 개체를 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 잊어버렸어.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개그였는데, 이해를 못했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왜 수준 높은 개그인지에 대해서 집에 가서 곰곰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케이? 두 옹고집이 송사하는 죄, 읍내를 들어가니, 자, 어쨌든 간에 누가 진짜인지 가리기 위해 가지고 소송 가요. 이해가요? 집옹고집 거둔보소, 주저없이 지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중하고 오르신했으니 나를 몰라볼 소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50両을 취하여 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를 보면 자네 주물병 돈 주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제 번연 선자 소울 담화를 어찌하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집옹고집을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지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집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상호학돼요? 상호학돼요? 가요? 이런 상황이죠. 야, 내가 진짜야. 근데 똑같은 가짜가 나온 거지. 그러면서 같이 소송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너를 만나는 거야. 너를 만난 거야. 그랬더니 나는 뒤에서 찾아가는 뒤에서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가짜 옹고집이 오히려 앞에서 먼저 가면서 야 나이야 너 잘 지내니? 야 너 대학생이야? 야 너 그때 막 성적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올랐잖아. 막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너를 만났을 때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가던 진짜 나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상황 이해되지? 자, 그래갖고요. 집 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온이 불길하여 어떤 놈이 왔을 때 용모가 나와 비슷해 지가 나라고 하고 자칭 온고집이라고 하기로 억울한 돈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저 새끼야 가짜가 오히려 나한테 나 지금 똑같은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나 지금 소송하러 가는데 쟤야 쟤. 이해돼요? 오케이?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가 눈이 있거든 흑백을 가릴 소냐? 참 온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이 없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울음울을째 행인들이 이어서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요? 누구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쌍둥이란 말밖에 또 하리요. 쌍둥이란 말밖에 또 하겠느냐. 그러나 서로 닮은 것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중략 집 온고집 반말 웃고 미안합니다. 일단 뭐 집에 가서 웃으시고요. 자, 집 온고집 반말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 중략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소송 가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야? 집 온고집이 이긴 거지. 오케이?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가 잡고 들어가니 가족들이 와서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황당한 노릇이죠 지금. 그러나 어차피 다른 식구들은 몰라요. understand? 송산을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온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제를 보았다. 뭐 큰 화를 입었구나. 뭐 이 정도 뜻이겠죠? 노복 종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집 온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쌀 이것들을 곡식을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양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란 듯 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 소냐.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일이죠. 가짜가 나타나서 진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반성한 것처럼.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흩어 할인 구제하리라. 뭔가 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느껴졌으면 됩니다. 오케이? 전복을 흩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말이 남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절 유걸스님들이 스님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냥돈 천냥돈을 흩어주니 온고집 인심 좋단 말이 남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하게 장만하고 주효는 술과 안주란 뜻이에요. 주효를 낭자하게 장만하고 원근의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하여 앉게 하고 큰 잔치 대연을 배설할제 이때 참 온고집 전전걸식하다가 맹랑촌 온고집이 활인구제한다는 말을 듣고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 새끼가 내 돈을 오케이? 남의 재물 받고 제 맘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을 팔자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 좀 보고 죽자. 뭔 뜻인지 나도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씨발 한번 가봐야 되겠어. 하고 죽장망해로 대나무 지팡이 짚고 집실 신고 찾아갈제 집온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온고집이 온 줄 알았어요. 어차피 이건 정기적인 거잖아요. 이해되죠? 사환을 분부하되 심부름하는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거린도 많을제 타일 전하게 다른 날 전하게 다투던 거지 온가놈이 배도 고프고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전년걸식 다닐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들은 가서 데려오라. 한편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곤장 중한 곤장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되게 인심 쓰는 척하면서 야 그 새끼가 여기 근처에 왔을 거니까 데리고 와. 또 생각해보면 좀 불쌍하다 그 새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고전소설에서 이거보다 웃긴 장면이 생각보다 안 많아요. 뭐냐? 사환들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보니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든. 근데 난 이게 제일 웃겨. 사환들이 바로 가서 언급결에 배려하고 무난하니 이해가요? 야 분명히 사환들은 뭐야? 집에 있는 제가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소송할 때 다퉜던 가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그래갖고 찾아봤는데 여기 있네 딱 봤는데 씨발 얼굴이 완전 똑같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장면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온고집 입장에서. 이해돼요? 오히려 한번 내가 죽더라도 가서 보고 죽자 이랬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갈 마음이 전혀 없더래요.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집 온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니 들어라 형세 어쨌든 간에 들어갔어.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적선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선을 쌓는 것이 으뜸이거늘 처녀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를 박대했고 여기 우리 지문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 80 넘은 노모를 냉방에
서 살게 하고 안 죽는다고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걸 산승 욕고이니 유걸 빌어먹고 다니는 산승 스님들. 오케이? 한 번만 적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스님들을 욕보였으니 불도가 어찌 허살이요? 이해가죠? 불가의 도가 허사겠느냐? 우리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험이 되게 하라고 하셨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 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천선해라. 이해되죠? 이 정도만 해도 본복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하겠다. 앞으로 잘 살아 십새끼야.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하고 좌상에 앉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며 집 묶음이라. 전기성 틀림없네.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뭐 놀랐다는 얘기가 같고요.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 친척이며 원근 친구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실제로 옹고집은 어떻게 됐다? 착해졌다. 이해되죠? 오케이? 1번 A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답은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났대요. 뭐예요? 어떤 부분이요? 아는 사람들 아니라 모르는지라? 아니요. 송사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에요. 집옹고집의 답답한 심정은 나올 리가 없고요. 그죠? 진짜 옹고집의 답답한 심정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럼요.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우는 글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자, 2번 기내드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디귿은요. 집옹고집이 도수를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이 올 줄 알았던 것은 거동을 수상히 여기는 게 아니죠. 얘가 특이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미 근처에 온 걸 알고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모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는 장면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아무도 안 틀리셨고요. 자, 3번 보시죠. 얘 한번 가나봐요. 1번.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누가 한 말이에요? 집옹고집이 소송에서 이기고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한 말이에요. 맞죠? 오케이? 이건 이렇게 말하는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죠? 봐봐요. 그리고 보기에서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게 했다고 했고 그것은 집옹고집을 등장시켜서 생긴 일이에요. 이해됩니까? 진짜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으로 처분받게 되면서 생긴 게 소외지. 오케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얘가 원래 가족들한테 소외받고 있었던 애구나 라고 알 수는 없어요. 이해돼요? 3번. 전곡을 흩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참옹고집의 칙무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집옹고집이 이행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5번 참옹고집이 집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서 공동체로부터 이게 뭐야? 소외 장면이라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된다.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기는 옹고집 전 2본의 일부이다. 고전소설은 여러 2본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2본의 일부이다. 비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 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라도 무석이요 천사 1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고 만사라도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으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주오. 당상에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오노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한번 보고 나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제발 덕분 살려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하는 말이 천지간의 몹쓸놈아 이제도 80달년 늙은 고침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가 가여운 거로 놓아주니 돌아가 기가 천선하라. 부적을 써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괜히 한 일이 있으리라 하고 호련 간대 없건을 참 온곤집 즐겨 돌아와서 제 집 문 앞에 다다르니 고르고가 높은 집에 청풍령을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자 봐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있던 본문에서는 참 온고집을 혼내는 게 지본고집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기에서는요 한 도사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적을 써주고 갖고 가서 이 상황을 해결하게 했어요. 맞아요? 1번 13%입니다. 참 온고집을 살려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이해되죠? 내가 너그러워서 살려준다. 이해돼요?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도 고려했대요. 뭐예요? 정상이 불쌍하다. 상황이 불쌍하다. 됐죠? 2번 10% 참온고집을 살려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보기는요 너의 처자가 가여워서 라고 한 걸로 봤을 때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 왜? 이런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없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고. 이해하시죠? 3번 6% 참온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모아 어쨌든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이유다. 이해되죠? 효. 아시겠지? 참온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모아.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온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얘가 맞을 수가 없는 게요. B는 아예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없어요. 참온고집이 엄청 혼낸 다음에 그냥 개과천선이 된 거고 용서를 비는 장면 자체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3%라 특별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이어서 어휘 11, 12가 되나요? 그러면 2주차 해오시고요. 해오시고 우리는 다음 주는 무조건 일요일인데 너는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넌 내일 몇 시쯤 올 수 있죠? 선생님 밑에 3시, 5시는 수업이 있어요.